우선은 그 금일 교육의 전체적인 핵심은 어떤 사용방법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 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부정수급은 뭐 여러모로 이슈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나라도부터 여러 가지 형태의 보조금 관리 체계가 구성이 된 거고요. 그래서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이제 교부된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투명하게 쓸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최근 부정수급 관련돼서 제재 현황들이 있는데 이거 2024년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이사분기 때 대학 상공회의소에서 모 부처에 총 250억, 300억짜리 5년짜리 사업을 중간 평가를 들어갔죠. 그런데 그 3년차, 5년짜리인데 3년차에 불성실로 끝났습니다. 파업이. 근데 왜 그랬냐면 부정수급의 문제가 있었어요. 모 세부의 주간 기업에서 비용을 돌린 거죠. 그러다 걸려서 국가 제재가 되면서 모든 국가적인 입찰 다 참가 불가, 과제도 불가. 그 세부 사업이 연구단 사업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한 세부가 빠져버리니까 다른 데들 사업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가 폭으로 날아갔어요. 거기에 입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특히 연구를 하는 여러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된다. 여기 대표님들도 계시겠지만 실무자도 계실 텐데 대표님 입장에서는 더 조심하셔야 되고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할 일이 없겠지만 혹시 그럴 소지가 보인다라고 하시면은 회사 대표님께 과감하게 말씀드려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부정수급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고 라벨가 있고요, 허위 계약서 있고요, 특수관계끼리 가짜 거래가 있고요. 그리고 당고 치시는 분들은 쓰리쿠션 형태가 있죠. 그래서 모 회사를 한 군데 세우고 다음 회사 갔다가 다시 나중에 받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정 사례에 대한 결과는 당연히 이제 법적인 처분을 받게 되죠. 특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 제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앞서 말씀드렸죠. 국가의 지원 사업에 일정 기간 동안 참여를 못하죠. 근데 참여를 못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죠. 일단은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계속 꼬리표처럼 여러분들 달고 다니는 겁니다. 일종의 빨간 줄이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B2G 자체가 사업이 불가한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치 막 뭔가 법적인 걸 방해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렇지 않을 건데 주변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부정적인 얘기는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쪼개기 발주. 쪼개기 발주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면서 저희가 이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5억 정도 되는 예산을 받은 회사들 좀 저희가 장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나라도 통해서 나라 장터로 발주하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이나라도 활용하시나요? 이나라도 활용하시죠? 네.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발주가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 2천만 원 미만은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수의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합리적인 절차라고 판단하셔서 그렇게 뭐 2억짜리를 10개로 쪼개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화하는 회사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 해서 그건 안 된다. 절차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필요한 거에 의해서는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의견을 드렸고 그거에 맞춰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은 강의하면서 저 사람은 평가하는 입장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NTIS에 들어가셔서 제 일을 검색해 보시면 제가 행정사법인 민営이사를 운영하는 저희는 사회이사 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직군이. 그래서 IT 회사나 여러 가지 회사에 제가 사회이사로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18개월째 30억짜리 제가 총괄 책임집니다. 그리고 5년 동안 한 550억 정도 아래를 직접 제가 총괄 책임자로 수행을 했어요. 컨소 구성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더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10년 동안 R&D를 지금도 마찬가지 사회이사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이 알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그런 부분들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그런 조심을 같이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추후에 어차피 저희 검색해 보시면은 연락처가 제 명함이 인터넷에 많이 좀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하시고 그리고 오늘 촬영하는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저희 유튜브에다 올려놓을 거라서 필요한 부분 발췌해서 보시고요. 아니면 아예 이도저도 싫다하시면 전화하시면 저희가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좀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큰 의미가 없죠. 어쨌든 제재 처분 같은 경우에는 요거 한 가지는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교부 결정 취소가 되고 모든 사용 비용이 반환이 됩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회수가 되고 제재 부과금이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고요. 그리고 강제 징수라든가 수행 배제 그리고 명단이 공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부정적인 얘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공유를 드렸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될 거고, 계약입니다. 사실 계약 공고의 법적인 근거는요,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모든 게 진행이 됩니다. 국가계약법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계약법이 진행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 금액이 2천만 원 초과가 되면 반드시 계약 공고를 내셔야 됩니다. 계약 공고를 내셔야 되고, 지금 이제 소액 계약과 기술적 특수성 긴급 사업들이 있는데요. 소액 계약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 금액이 2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소액 계약을 해서 이제 견적서 보통 2개 정도 반영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진행하셔도 되고 아니면 소액 계약은 뭐 견적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 특수성에 의해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특정 업체 외에는 수행이 관련된 전문 기술이나 특허 계약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기술적 특수성에 따라서 할 때는 사실은 어쨌든 불필요하더라도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입찰을 올리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유찰이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 박준규라는 사람을 뽑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박준규라는 사람이 저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유찰되고 두 번 유찰되겠죠? 저를 복사에다 받아 놓을 수가 없잖아요. 저를 뽑으려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두 번 유찰됐으니까 못 뽑아요? 못 뽑습니까? 여기 다 기업이니까 다 아시잖아요. 두 번 유찰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이거를 조용히 쭉 말씀해도 돼요. 전문용어로 뭐예요? 수의 계약이 되는 거죠. 그렇게 다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각자가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실지 모르겠는데 외주 용역을 주실 경우에 또 만약에 부득이하게 수의 계약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 기술적인 특별히 기술 평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금액 평가는 20%, 기술 평가는 80% 정도 수준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금액 평가로는 큰 차이가 없을 거고 결과적으로는 평가를 통해서 기술 평가를 하게 되면 결국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코어팅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겠죠. 이거는 합법적인 얘기니까 불법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나라장터의 발주가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 한해서. 그리고 이제 긴급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 추경 때문에 지금 4개월짜리인가요? 몇? 5개월이에요? 7월부터구나. 5개월짜리라서 긴급 사업 되죠? 홈지는 담당자분들 5개월짜리도 긴급 사업으로 볼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들으셨죠? 네. 긴급 사업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 말을 왜 할까요?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린 겁니다. 확인을 다 해드렸어요. 그러면 다시 콘텐츠 제공을 전화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똑같은 거 물어보면 안 되죠.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명분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은 긴급 사업으로 나라장터든 수의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적으로는 과제의 특성에 따라서 계약 금액이 고려해서 수의 계약이나 계약 공고를 통해서 입찰이 되고 업체를 설정할 수 있는 거고요. 위반하게 되면 계약이 무효가 되고 과제비가 당연히 환수가 되겠죠. 그리고 부정수급이 되는데 어쨌든 더 문제는 이걸로 인해서 우리 회사가 내가 소속돼 있는 회사가 다른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것만 꼭 주의 깊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계약이 들어볼까요? 자, 일반 경쟁, 제한 경쟁, 수의 계약, 지면 경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편한 거는 뭐라고요? 수의 계약이겠죠.
수의 계약이 되려면 경쟁 없이 1인이 직접 계약을 해야 되는데 2천만 원 이하는 가능하겠죠. 그죠? 2천만 원 이하는 가능하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2번 이상 유찰이 되면은 수의 계약으로 전환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셨죠? 네, 그런 부분이라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경쟁입니다. 입찰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해서 단순 납품 계약 경우는 일반 경쟁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제한 경쟁입니다. 일정한 자격 기준 설정 후에 경쟁을 시켜고 지역 제한이나 정보 분야를 제한할 수가 있어요. 어느 부분에 제한할 수 있습니까? 과업 지수상의 참여 대상, 그죠? 그 과업 지시서상에 참가 자격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조건을 갖고 있어야 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제한 경쟁입니다. 제한 경쟁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죠. 우리 회사에 행정사를 뽑아야 돼요. 그러면 행정사를 뽑으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행정사 잘 모르시니까 변호사를 뽑아야 돼요. 그럼 변호사를 뽑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변호사 라이센스가 있어야겠죠.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까요? 여기다 이제 인공지능 기반의 콘텐츠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박사가 학위가 인공지능입니다. 도로면 파손을 했어요. 행정사가 웃기죠. 도로면 파손 쪽으로 해서 지금 사업화가 돼서 국토관리청에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기반의 어떤 콘텐츠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솔루션을 만들었는데 사람의 위치 기반으로 위치 정보를 활용해서 뭔가 정보를 제공해요. 그러면 여기서 좀 아실 분이 계신데 위치 정보를 활용하면은 어떤 라이센스가 필요할까요? 혹시 질문인가요? 방통위에서 개인 위치 정보 사업자가 있습니다. 등록이 있고요. 아니면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신고증이 없으면 그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키사에서 인터넷 진흥원에서 그 모니터링 시스템을 검토한 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걸어버리는 제재를 하면 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참가 자격 대상에 라이센스를 박아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단말기가 필요해요. 그럼 이 단말기에 모델 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를 제작하는 제작사를 뽑아야 되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콘텐츠를 갖고 계시면 무조건 뭐 합니까? 입찰할 때 직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직접 생산하기라는 게 있죠. 그것도 하나의 라이센스예요. 근데 직접 생산 확인도 연번이 코드 번호가 있죠. 그죠? 직접 생산 확인 있다고 다 들어가나요? 아니죠. 연번이 있어요. 그런 걸 활용해서 제한 경쟁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좋은 거 가르쳐드리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됩니다. 근데 적법한 절차예요. 이게 적법한 절차니까 평소에 해도 뭐라고 할 상황은 아닙니다. 지명 경쟁입니다. 지명 경쟁은 좀 문제가 있어요. 지명 경쟁은 정말 특수한 사항 아니면 안 되는데 여기 나와 있죠. 보안시설, 문화재 복원, 긴급 복구 공사 등 이렇게 돼 있어서 특정 다수의 경쟁 입찰자가 지명하여 입찰하는 거기 때문에 명확한 라이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완벽하게 그렇게 아니면 쉽지가 않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계약의 종류를 보면은 여러분 나라장터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들어갔는데 한번 발주 한번 내보셨나요? 한 번도 안 내보셨어요?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 시스템이 이렇게 하면 저희 먹고 살 걸 떨어지는데 그 나라장터가 변경이 됐어요. 시스템이 변경이 돼서 사실 공무원들도 굉장히 지금 헷갈려하는 건 맞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다 젊잖아요. 제가 딱 봤을 때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은 몇 분 안 계시고 네, 여기서 40대 중반 넘어가신 분들 계신가요? 네, 몇 분 제가 딱 느낌이 오는 분들 있고 없으시죠? 그럼 저보다 어리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40대 중반이니까 그래서 저도 제가 직접 활용을 해봤어요. 활용을 해봤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만 해보세요. 그리고 나라장터 들어가서 동영상으로 친절하게 만들어놨어요. 들어가서 테스트로 할 수 있거든요. 몇 번 눌러보면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이해 가시죠? 그런 상태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서 보면 계약의 종류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 여러분들은 이제 물품도 있겠지만 대부분 뭘까요? 기술 용역이겠죠. 그렇지 않아요? 물품은 그냥 사실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비싸지 않은 이상 뭐 서버 구매하신다고 요즘에 서버 구매하면 웃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서버 구매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요즘에는 그냥 다 임대해서 쓰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아마 여러분들이 나갈 게 일반 영역보다는 기술 영역이면 기술 영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제한 경쟁. 기술 영역보다 제한 경쟁. 앞서 말씀드렸죠?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되면 반수익 계약으로 바뀌는 것들을 기술 영역이 제한 경쟁에 많이 해당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업무 부분에서 아무거나 하나 클릭하고 필요한 거 대부분 기술 영역일 겁니다. 기술 영역일 거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국가계약법, 국가예산 하는 거면 국가계약법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 경쟁이든 제한 경쟁이든 거를 때 일반 경쟁을 건다고 하더라도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게 그 참가 자격 대상에 이렇게 걸어버리면 이 세項目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들어올 수 있는 한계가 발생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일반 경쟁이든 제한 경쟁이든 걸어버리면 됩니다. 다만 여기 있었죠. 제한 경쟁. 여러분들이 거의 특수한 형태의 보통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물론 사업 계획서를 다 안 봤기 때문에 판단하기 좀 쉽지 않지만 근데 대부분 전문 분야를 요구하는 것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그죠? 물어보면 대답을 하지. 그래서 어쨌든 전문 분야가 많을 거라 생각하고 일반 경쟁보다는 아마 제한 경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에 맞춰서 계약 유형을 선택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추정 가격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그 예산을 풀로 넣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 어느 분이 전화하셨던데 뭐 5% 가강하고 하셔야 되는 그런데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예산 남기는 거 아닙니다. 아셨죠? 예산은 써야 돼요. 여러분 남기면은 손지는 담당자들만 머리 아픕니다. 그 예산 반납해야 되고 일 많습니다. 그래서 추정 가격은 예산을 최대한 그냥 풀로 쓰시면 돼요. 풀로 쓰시게 하고 그리고 업체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손지원 분들 계셔서 좀 그런데 업체에서 또 이 나라장때 들은 상식은 있어서 한 5% 정도 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 있어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냥 풀로 쓰게끔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긴다고 누가 상 주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사례가 있었어요. 홍진원의 지난달에 그 후보 땜빵으로 과제를 설명을 왔다가 그때 당시에 업체가 있었는데 내가 A라는 업체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특수한 그 업무가 있어서. 근데 업체가 나름대로 입찰을 하고 금액을 안 넣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B라는 회사는 우리가 원하는 회사가 아닌데 B라는 회사는 금액을 다 냈어요. 누가 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시죠. 자, 나는 A를 선택하고 싶어요. 근데 비용을 안 넣어서 입찰해버리고 B라는 회사는 입찰하고 금액을 넣었어요. 누가 될까요? 상식적인 선에서 1번, 2번. B. 2번. 그렇죠. 2번 당연히 2번이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행정은 나라정부 같은 경우는 행정의 그 행정행위의 결정사항.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큰결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금액을 넣었어야지 선정이 되는 거죠. 그죠? 상식적인 선에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금액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업지수하고 그다음에 제한요청서 사항에서 내용을 넣으면 되는데 특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기술 영역이기 때문에 제한요청서에 대한 내용들이 되게 중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업지수는 굉장히 간단하게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의 개요, 참가 대상, 대략적인 일정, 그다음에 이 계약의 그 한계 범위에 대해서만 오픈돼 있고 실제로 내가 필요한 것들은 제한 요청서에 있겠죠. 제안서를 만드는 틀인 거예요, 일종의. 그리고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보고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맑게 바라보시면은 제가 이해가 안 가네. 그러니까 그런 제안 요청서를 굉장히 빈틈없이 잘 써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뭐가 문제냐면 물론 이제 사전에 구도상으로 어느 정도 이제 공감이 있는 상태에서 발주를 내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안 요청서가 왜 중요하냐면 제안 요청서 안에 있는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의 계약 사항인 거죠. 공식적으로. 그 내용에서 업체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 어떤 납품을 하지 않으면 하자 보수를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뭐다?
제한 요청서가 있다. 물론 제한 요청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라장터에서 선정이 된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별도로 협의 단계에서 계약을 해서 또 추가적인 업무를 좀 수정 보완을 하시겠지만 제한 요청서를 꼼꼼히 작성하는 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부분들을 꼭 시율 공고에서 나중에 이제 게시물로 제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발주자는 반드시 계약 방법 결정 검토서를 통해서 계약 방식의 선정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기록하시면 됩니다. 넷입니다. 조달청 주요 계약 방식인데요. 기술 창의성 요구 시에 그러니까 협상 계약이 적용이 되고요. 문화 콘텐츠 여러분들 문화 콘텐츠하고 애니메이션하고 인공지능 솔루션이 약 융합되어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임님께서. 그래서 특히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수 목적형 사업이 굉장히 많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물품 공고 내는 것보다는 주로 이제 기술 영역으로 아마 발주를 낼 가능성이 그래도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술 영역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술 영역은 뭐라고요? 금액 우선주의일까요? 기술 우선주의일까요? 예, 이제 말씀 잘 하시네요. 맞습니다.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금액은 어떻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20%를 차지해요. 20% 정도 주시면 돼요. 금액 평가는 20% 아니면 10% 정도 주시면 되는데 20% 주시면 되고요. 네, 기술 평가를 몇 점을 주세요? 80%를 주세요. 80%를 보통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쨌든 뭐 80이든 70이든 상관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뭘로 결정되느냐? 기술 평가를 통해서 결정이 되게 돼 있어요, 그죠? 어차피 금액적인 부분에 대한 큰 차이는 없어요. 그냥 금액적인 누가 적게 쓰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기술 평가로 해서 결과적으로 업체가 선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술 영역을 주시거나 나중에 일반 영역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기술 평가 요소에 대한 부분을 가점이 아니라 대점 자체가 그렇게 평가표에서 가는 거고 그러면 그 평가표에 대해서 평가도 또 필요하잖아요. 그 평가표의 평가는 그럼 내가 만들어야 되냐?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나라장터에 검색하셔서 요사 공고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과업 지시서와 제한 요청서를 따다가 컨트롤 CV 하면 돼요. 우리 그거 잘하잖아요. 그렇죠? 요즘엔 컨트롤 CV 금방 하잖아요. 따다가 쓰고 우리에 맞춰서 쓰면 되고 어떤 거에 신경 써라? 과업 지시나 제한 요청서에는 우리하고 실제 그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어떤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지 참가 자격에 대한 신경을 써주고 제한 요청서에는 몇 번 강조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나라장터 쓸 때 우리와의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제한 요청서에 대한 세부적인 스펙을 결정하는 그리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써줘야 그게 계약서와 동일한 효과가 된다. 그런 부분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계속 이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할 겁니다. 자, 계약 공고 프로세스 볼까요? 요즘에는 이제 나라장터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요. 좌측 예전에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 좌측에는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로 쭉 나와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찍어줘야 될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 번만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린지는 아마 이해할 겁니다. 다 젊기 때문에 금방 하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발주 계획을 등록을 하고 발주 계획을 먼저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냥 바로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발주 계획을 등록해서 그 근거를 따서 사전 규격을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전 규격을 꼭 등록해야 될까요? 질문입니다. 사전 규격을 꼭 해야 되나요? 네. 사전 규격을 꼭 해야 됩니까? 억 단위가 넘어가는 것들은 사전 규격 공부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아까 콘진원 담당자분들한테 여쭤봤죠. 지금 4개월, 5개월인데 이거 긴급을 요하는 일일까요? 했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긴급으로 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죠? 맞죠? 주임님? 내용을 정확하게 정정드리자면은 사실 저희가 추경 사업이기 때문에 긴급이라고 보기보다는 저희 원에서 경제적 항시 특례를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긴급 입찰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긴급이라고 해서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으셨죠? 지금 어쨌든 긴급으로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 규격 공고는 필요에 따라서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긴급이기 때문에 수의 계약이 이제 안 된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뭐냐면 그 각각의 그
이제 예산을 집행하는 것마다의 기준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수익 계약이 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술 영역도 대부분 기술 영역 같은 경우에도 정상적인 입찰 단계를 거쳐서 유찰이 됐을 때 수익계약으로 전환되는, 그러니까 수익계약 개념으로 전환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중기록 등록이 되면은 이제 계약 방법이 검토가 되고요. 계약 공고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공고가 개시가 되고 기초금액 입력하고 이제 개찰 처리하고 낙찰자 선정하고 계약 진행하시면 되고 나라장터에서 서로 문서를 주고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라장터 등록하시면 실무자들한테 그 연락 이제 진행 사항에 대해서 카톡으로 와요. 카톡으로 오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셔서 공고 진행하시면 되고요. 공고는 모의 공고로 입력 테스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자, 2025년도 입찰 및 계약의 주요 변경 사항을 보겠습니다. 예, 나라장터 시스템 주요 개편 사항입니다. 지금 다양하고 편리한 인증 수단이 도입이 됐어요. 그런데 전에는 이제 그 회사 전에도 한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에는 이제 회사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공인인증서 접속해서 입찰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개인으로 하셔야 됩니다. 개인으로.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카톡이든 여러 가지 SNS 채널을 통해서 로그인하게 돼 있죠. 로그인하게 돼 있는데 개인 인증서 사용이 가능한데 일단 개인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나라장터 입찰 업무를 저희가 대행을 받고 있거든요. 저희한테 맡기라는 얘기 아니라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아이디 패스워드랑 공인인증서 필요한 거 저희가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등록하고 처리하고 쭉 기준 주면은 또 해당 저희한테 줄 발주 기관에서 또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편해졌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용자 중심의 깔끔한 화면 구성. 이건 이제 항상 우리가 뭐 늘 하는 얘기고요. 예전의 채널을 보다가 이제 이 화면을 보면 처음에 적응 안 돼요. 저도 예전 거 보다가 처음에 바뀌었을 때 쭉 들어가서 보는데 야 이거 약간 저보다 연령이 있으신 분들은 현타 오겠다. 특히 공모 조직들 같은 경우는 항상 틀에 박힌 업무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이 내용을 바뀐 내용을 보게 되면 헷갈리네 그런 함이 될 수 있는데 막상 써보고 나면 그렇게 헷갈리지 않습니다. 뭐 틀리면 틀렸다고 바로 뜨기 때문에 맞춰도 되고요. 공고만 잘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달비서 및 인공지능 챗봇이 도입이 돼 있고요. 그리고 차세대 나라장터로 일반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실무자가 알아야 할 주요 변경 사항인데요. 이용자 체계가 기존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인 공인인증서로 해서 기반 체계로 이제 이용자가 접속해서 누구나 다 들어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개인 이용자 체계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접속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나라장터 입찰 첨가 자격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아이디 패스워드로만 해서 로그인 해가지고 입찰 등록이 다 되는데 일단은 그런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자, 실무자가 아는 상황별 인증서가 있는데요. 개인용 이제 간편 인증 같은 경우는 개인용 인증서가 있고요. 공고와 금융 인증서가 있고 실현 확인하려면 개인용 간편 인증과 금융 인증서가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지문 보안 토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찰 참여 때 사업자용 공공 인증서나 사업자용 금융 인증서, 개인 사업자용 간편 인증서였는데 이 지문 보안 토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죠. 왜냐하면 갑자기 막 긴급 공고 나와가지고 입찰 참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도 행정사법인이지만 저는 이제 행정사법이 있어서 저희도 이제 주로 공공기관 용역을 많이 받습니다. 용역을 받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문보험 토크를 제가 대표로 혼자로 등록을 하다 보니까 저는 거의 사무실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본점이 대전이고 서울에 사무소 4개 있고 대구부터 제주도에 있다 보니까 제가 사무실 들어갈 일이 한 2주에 한 번 들어가도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대표님 입찰 떴어요. 언제? 오늘. 이래버리면 답이 없는 거예요. 토큰은 어디 있다? 제가 휴대하고 다니지 않고 PC를 지정해놓게 돼 있거든요. 그럼 전 대전 본점 제 PC에다 데스크탑에다 꽂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입찰도 날아가고 그다음에 다시 제공 보내서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없어졌기 때문에 좀 편의성은 많이 이제 좋아진 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어떻게 되냐면
저만 등록하는 게 아니라 저희 그 임원하고 직원 요 전담만 하는 직원이 있어서 저희는 3명을 등록해서 누구나 언제든 할 수 있게 해놨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다는 부분 좀 많이 용이해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라장터 입찰 공고 번호는 이제 숫자가 11자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영어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뭐 의미 없습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변경이 있다는 얘기고 나중에 검색할 때 그냥 제목만으로 공고명만으로 검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입찰 공고를 낼 때 뭐라고 했죠? 유사 사례로 공고명에다가 검색해 보시면 분명히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거 참고하셔서 과업 시스템이나 제한 요청 작성하셔가지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나라장터 입찰 공고 번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퀘스트 여부, 영문 번호 한 자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고 연도, 그다음에 업무분 영문 2자리, 그리고 공고 순번 숫자 8자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공고 2025년, 2025년 그리고 입찰 공고 번호 그리고 공고 번호 순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공고 번호는 뭐 그냥 눈으로만 보고 지나가실 겁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실무자가 준비할 사항인데요. 입찰 전에 반드시 나라장터 G2B의 상에 나라장터 상의 자격 등록 상태를 이제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이미 나라장터에 다 가입은 돼 있으실 것 같고요. 근데 나라장터를 함부로 가입할 수는 없죠.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발주 기간이기도 하지만 이제 나중에는 여러분들 발주 기간이 아니라 수요 기간이 되잖아요. 그죠? 수요 기간이면은 뭔가 공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공급 기간이 되는 거잖아요. 나라장터의 외부에서 이제 국가에서 용역이나 뭐 기관에서 용역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2차 참여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라이센스를 갖고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뭘 기반으로 나라장터에 2차 참여를 한다? 직세행 기반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주로 지금 콘텐츠진흥원 쪽은 대부분 영상 쪽이나 이런 쪽 솔루션 쪽 사업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직세행은 기본적으로 다 갖고 계시죠? 네, 다 갖고 계세요. 다 갖고 계실 거고 그거 기반으로 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공급해주는 기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변경된 전자문서 형식이라든가 제출 용어를 이제 숙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입찰 전에 시스템상의 이제 업체 정보를 꼭 한번 확인하시고 전자입찰 서류 샘플 미리 구비해 두셨다가 제출 테스트를 진행해야 됩니다. 자, 그 전자입찰 서류가 샘플을 제공했을 때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전자입찰 서류 샘플을 제공했습니다. 이 샘플을 제공된 거를 준용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내 입맛에 맞춰서 바꿔도 되나요? 질문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발주 기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어차피 그 강의하는 거 여러분들이 반대로 입찰 참여한다고 했을 때 공공기관에서 양식을 제공했어요. 그죠? 양식을 제공했는데 그거를 양식을 그대로 따라야 될까요? 아니면 따르지 않아도 될까요? 따라야죠. 네. 사업계획서를 제외한 모든 문서는 따라가야 돼요. 아셨죠? 알고 계시죠? 사업계획서를 제외한 일반적인 문서는 다 따라가고요. 사업계획서는 이제 약간 틀이 바뀔 수는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는 어차피 그거에 맞춰서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은 주겠지만 각각의 쓴 양식이 조금 상이할 수 있어서 상관은 없는데 나중에 상대적으로 평가를 받을 때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정성적인 평가의 요소가 좀 없지 않아 있지만 기초 서류, 기본 서류 같은 경우는 준용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상식이죠. 자, 수요기관 등록 신청 방법입니다. 행정표준기관 신청의 경우에는 이제 돋보기 클릭을 하시면 이제 수요기관 코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어차피 친절하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거 등록하는 거는 다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이 화면 보시면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수요기관 검색할 수 있고요. 그리고 등록 여부가 N인 수요기관만 이제 신청이 진행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수요기관의 이제 회계 코드는 한 개 이상 이제 필수 선택사항입니다. 그래서 회계 코드 추가 버튼을 좀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담당자 정보도 넣어야 되는데 이제 이게
담당자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대부분 이제 총무부서 그 법인기업 같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 총무부서에서 보통 이제 많이들 하는데 담당자가 바뀌면 이거 꼭 변경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안 해놓으면 나중에 문서가 다른 데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최대 회계 코드는 최대 2개까지 선택이 가능하고 그 수요기간 내 등록 신청 방법인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그래도 전에 비해서는 그냥 다 가급적이면 셀렉트 박스 활용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셀박스나 아니면 날짜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날짜 지정해서 설정을 해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큰 이슈는 없을 것 같고 최종적으로 등록 신청한 후에 이제 인쇄 버튼을 누르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이 화면에 보시면은 이 빨간색 마커돼 있잖아요. 앞에 그 별표처럼 그게 이제 필수 요소니까 그 내용 넣으시면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수요기관 등록 신청을 할 때 이제 그 관인 날인 후에 스캔해서 이미지 파일로 보통 저장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이미지 파일 활용해서 뭐 BMP나 JPG나 보통 JPG로 많이 하시거나 이제 PDF를 많이 하실 텐데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뭐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이용자 관리에서 수요기간 등록하고 수요기간 온라인 서류 제출 후에 클릭을 하면 되는 거고요. 관인 날인은 이제 파일 첨부해서 제출하시고 교달청 담당자 승인 통해서 수요 기관으로 등록이 가능하게 대부분 이제 기본 서류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기본 서류만 잘 구성해 주시면 어려울 거 전혀 없습니다. 자, 그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이제 개정 배경을 좀 잠깐 보면요. 기존 그 수의계약제도에 이제 문제점이 좀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제 입장에서 그러니까 수의계약인 용어가 분명히 다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경쟁, 제한, 지명, 뭐 수의계약이 이렇게 돼 있는데 행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행정 자체가 융통성의 한계를 발휘할 수 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제가 바라보는 거는 최종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 경쟁은 원래 수의계약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제가 아까 기술 용역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기술 용역이 수의계약이 될 수 있는 게 있고 될 수 없는 것들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건 이제 그 제한 경쟁을 벌여서 이제 정상 계약을 진행하는 건데 저는 최종을 본 거죠.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유찰이 두 번 되면 결국 할 수 있는 회사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수의계약으로 전환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기존의 수의계약 제도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개선 방안이 필요한 상태에서 이제 비교 견적 없는 계약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왜곡이 되는 거죠. 특정 업체 밀어주기 발생하는 거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에 대한 정상 기준이 부재했고, 그다음에 하자 보수에 대한 실질적 강제력이 이제 부족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전반적인 개정의 배경이 된 겁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요. 수의계약 시에는 2천만 원 초과 계약은 반드시 2건 이상의 비교 견적이 필요한데 사실은 여러분들도 상식적인 선을 생각하면 비교 견적 두 개 받는다고 이게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내가 선정한 금액이 1,000만 원짜리면 아니 뭐 2,500만 원짜리면 사실 내가 결정한 회사는 이미 정해져 있고 하나는 2,500 이런 얘기 하면 한 분은 2,600 받을 거 아닙니까? 이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실무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개정 사항으로는 이제 2건 이상의 비교 결정을 필참해서 하시게끔 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행령에 보면 이제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해서 물가 변동을 진행하고 뭐 28조 2항에 따라 이제 준용 수의계약은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라고 하는데 하자 기간이 일종의 유지 보수 기간을 둬야 되잖아요. 특이사항에 이제 명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나라장터에서 이제 물품 계약 작성 시에 하자담보 기간을 기고 부분에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특정일로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 보수 기간은 이제 유지 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우리 그 소프트웨어적으로는 1년 정도 하자 보수 기간을 두잖아요. 통상적으로는 아니면 뭐 중앙부처 같은 경우 SI 유저가 뭐 2년에서 3년까지는 바라보는데 사실은 뭐 여러분들 업체 간 납품이면 거의 1년 정도 바라보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하자 기간도 나라 상태에서 명기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명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우리 실무자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계약 체결 2건 이상의 견적 확보하고 비교 내역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가 반영 항목이 있는 경우는 통계청 고시자료 등을 근거로 해서 가격 등의 조건을 명시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계약 체결 시 하자 보수 및 위약금 관련 조항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해당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제 기술 용역 같은 경우에 인건비가 계상의 한계가 있잖아요. 인건비 계상하잖아요, 그죠? 인건비 계상 처리하면 여러분들 어떤 기준 하시죠?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 하십니까, 인건비? 계산 어떻게 하시죠? 물어보면 안 쳐다보시는 거는 수줍어서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인력에 대해서 책임, 그다음에 뭐죠? 초급, 중급, 고급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기술용,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에 그 내용이 있는지 모르는데 기술 용역에 대해서 혹시 뭐 솔루션을 납품하게 되면 아마 인건비 계산 처리도 돼 있는데 가끔 무슨 학술 연구 영역으로 이렇게 넣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을 갖고 계신 회사에서 학술의 일반 그 교육 영역을 넣은 걸 보고서 좀 제가 의아하게 했었거든요. 네, 여러분들 아마 그 소프트웨어 인력들에서 매년 공시하잖아요. 그거에 아마 기준으로 매칭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꼼꼼히 확인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실무 단계별 유의사항이고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일반 경쟁, 제한 경쟁, 수의 계약, 지명 경쟁이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고요. 일반 경쟁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제 뭐 물품도 큰 장비의 물품도 해당될 수 있고요. 수의 계약이 있습니다. 특히 뭐 예전 같은 경우는 서버를 엄청 사들 때는 서버는 어차피 똑같은 스펙이면 우리한테 공급을 저렴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유지 보수를 잘해주는 쪽으로 가게 되면 일반 경쟁 붙이는 것도 나쁘진 않죠. 그죠? 내 입장에서 좋은 거니까. 근데 이제 제한 경쟁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들 있을 경우는 이제 제한 경쟁으로, 아니면 특수성이 있는 경우는 제한 경쟁으로, 기묘한 사항이 있을 경우는 제한 경쟁을 많이 붙이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가면 유착이 일어나게 되면은 거의 반수익 계약으로 전환된다, 그 말씀 드렸던 거고, 수익 계약은 2천만 원 미만에 대한 제품인 거고요. 지명 경쟁은 이런 회사 말고는 할 수 있는 데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은 지명 경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품 영역이나 추정 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수익 계약이 조건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추정 가격이 2천만 원 초과 1억 미만에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계약도 어떻게 해요? 수익 계약이 된다고 표시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2천만 원 1억 미만의 특수기술 자격을 요하는 계약도 수익 계약 조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 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같은 경우에도 수익 계약이 가능한데 일반 지자체에서는 이 금액도 수익 계약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근데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그리고 청년 창업 기업과 체결하는 계약, 청년 창업 기업이면 확인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5천만 원 이하면 수익 계약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기관 인증서 정보 관리인데요. 공동인증서는 이제 사업자하고 범용이 있고 필요하고요. 모든 이용자가 모두 다 됩니다. 공동인증서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금융인증서는 금융거래만 되는 거고요. 필요하고 인증서 필요하고 모든 이용자 되고 전자세금계산서는 제외되는 거고, 인증서 이동 복사 없이 여러 기기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미 뭐 다 알고 계실 거라서.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개인 이제 공인인증서를 말하는 거죠. 필요하고 행정전자 서명용으로 필요하고 수요기관 이용자, 모든 업무, 그리고 공무원, 공공기관, 그리고 교육기관 소속 공무원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개인 인증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계약 요청서 등록할 때 총사업비 및 세부 내역을 무조건 받아야 되고요. 근데 이나라 도움하고 과제 예산 금액이 일치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품목별 금액, 계약 기간, 납품 장소 등 사전 검토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나라로 도움을 시키면 나라 작가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나라 도움에서 먼저 승인하고 나라는 하고 그다음에 다시 예산 내보낼 때 재승인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국고보조금 시스템 자체가 여러 가지 이제 폐단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사실 이 업무를 써보지 않은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귀찮죠. 힘든 것보다는 귀찮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 요청서 등록 순서는 이게 계약 요청서가 작성이 되고 접수자가 승인을 해야겠죠. 접수자 완료 처리가 되는 거고요. 입찰 공고 등록 같은 경우에는 계약 요청 접수 후에 입찰 공고 등록 매뉴얼에서 먼저 공고문을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액 2천만 원 이하, 제한, 일반 경쟁 2천만 원 초과되는 부분들을 2천만 원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공고문, 규격서, 과학지시서, 견적서 필첨이고요. 전자계약 세금대에서 발행 방식이 있는데요. 뭐 이제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 2천만 원 이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부가세가 포함이잖아요. 부가세 포함이니까 보통 이제 1,800에 보통 공급단이 받겠죠. 그리고 1,980이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래서 마찬가지로 발주 준비도 계약 요청서 등록이 되면 접수자 승인하고 접수 완료 처리가 됩니다. 잠깐만. 예. 네. 그다음에 계약 체결인데 응찰 업체 확인 후에는 낙찰자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낙찰자가 사실 2천만 원 수익액은 큰 힘이 없지만 그 이상으로 넘어가서 하게 되면은 일정 부분 동안에는 사실 이제 이의 신청 기간이 좀 필요한 업무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좀 문의를 하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타 계약서나 그 기타 계약서 입력 메뉴에서 계약 내용 입력하고 계약일, 이행 기간, 그리고 대금 조건 등 입력 후에 이제 계약서 출력하고 날인하고 전자서명에서 낙찰업체가 주택에 미등록 시에 등록 요청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는 이제 전자메일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카톡으로 가요. 그래서 꼭 실시간으로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양식이 이미 그냥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채워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 체결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 부가 정보 확인이 필요하고요. 총 사업비, 사업 정보 처리를 할 수 있고 기타 계약서 작성해서 계약과 계약 체결 그리고 이제 계약 체결 관리 목록에서 사용자 수요 기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주 기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보증서 제출 항목과 관리 내용인데요. 이게 질문이 왔던 것 같은데 계약 당사자가 계약 불이행에 대비해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계약 상대자, 채권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이제 해야 하는데 계약 보증금이라는 게 있어요. 계약 불이행 대비해서 계약 보증금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이제 시행령이 제 50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의 계약 보증금을 걸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금 이행 보증서, 이행 보증서 끊어주세요, 이행 보증서 끊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과업의 본인이 선정된 과업 지시가 계약서, 협약서를 제출하면 어차피 SGI나 이런 데서 알아서 주죠. 그래서 성금의 목적 외에 사용 방지를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을 해당 금액의 100의 70%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는데 최근에는 70%보다도 모르겠습니다. 이것만 상이하게 좀 평균적으로 성급금 개념 자체가 50%로 하더라고요. 원래 70% 주고 나중에 이제 점검차에 30% 하는데 최근에는 약간 50% 하는 경우도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의아하긴 하는데 일단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보증금이 있고요. 그래서 납품 후에 이제 품질하자 대비해서 하는데 일단은 하자보수 보증금도 여러분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납품 및 검수입니다. 납품 완료 후에 검수 결과 입력하고 검수자가 승인을 하면 결과보고 납품 사진, 실적증명서 등을 업로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성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받은 자료를 이제 업로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잘 업로드하시고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용량이 크면은 업로드 실패하게 되면 다시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업로드할 때 문서를 최대한 좀 용량을 좀 라이트하게 넣어주세요. 그렇죠? 라이트하게 좀 넣어주시라고 했다가 사진 같은 거 들어가는데 사진을 이만큼 작게 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어차피 사진 같은 경우는 보통 여기에 잘 들어갈 한글 분석 폼으로 작업하는 게 제일 좋고요. 다른 이름으로 한 2번, 3번 저장하게 하면은 그 용량이 줄어들거든요. 굉장히. 그럼 그때 이렇게 넣어주셔도 돼요. 아니면 그 사진 페이지 전체를 그냥 이미지 테이블로 전환한 다음에 그냥 다 붙여도 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2번 일 안 해도 됩니다. 이거 입력하다가 날아가면 다시 해야 되는 좀 귀찮아요.
그리고 이제 세금계산서 처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나라장터에서 진행하는 거고요. 그 가정 계좌에서 이제 실집행 처리 후에 이제 증빙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역발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발행 방식에 따라서 공급자 등록번호 정확하게 입력하면 됩니다. 이거는 뭐 세금계산 발행하는 거는 절차적으로 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원래 이제 물론 이제 홈택스에서 하는 거하고 약간 느낌이 다르긴 하지만 거의 뭐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치면 됩니다. 계약 요청서 입력. 나라장터 계약 관리, 계약 요청서 작성. 그러니까 들어가면요, 그냥 그 사업 페이지 들어가면 옆에 그냥 떠요. 그럼 그 페이지 넘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직접 경험을 해보시면 왜 저 사람이 저 얘기를 했는지 막 이해하실 건데 입력 항목, 과제명, 계약명, 사업비, 계약 방법, 그리고 납품 기한의 장소, 세금 계산서 발행 방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직접 해보면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강의하면서도 이걸 왜 해야 되나 싶긴 하는데 어쨌든 어렵지 않기 때문에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고문이 과학지시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문, 과학지시서, 규격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과학지시서 직접 작성하는 개념이 아니라 파일 업로드 형식이기 때문에 과학지시서로 제한요청서나 규격서 같은 거는 잘 작성하셔서 샘플은 나라장터에 유사 공고문 찾으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찾아서 넣으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그 간혹 저도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뭐 이제 이 나라장터의 내용하고 가업지시서 내용이나 제한요청 내용이 약간 상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혹시 뭐 경쟁이 입찰했을 때 뭐 제한경쟁은 걸어도 어쨌든 경쟁이니까 걸었을 때 내용이 상이하면은 이의신청 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몇 번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리고요. 계약서 작성인데 하자보수나 위약금 조항이 누락되어도 계약은 체결되지만 이후 분쟁,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죠. 이후 분쟁 및 정상 거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안정장치가 꼭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약사항 같은 경우도 계약 대상자는 계약 종료부터 1년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무상보수 의무를 진다. 하자 미이행 시 손해배상금은 계약금의 5%로 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하자 보수도 하자 보수금 걸어놓고 근데 5%는 이제 추후 지급해도 되긴 하는데 걸어놓고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안 받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민형사상에 책임을 지는 것도 일부 기재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과제비 지급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원인이 뭐냐면 승인 완료 확인이 필요한데 승인 전에는 인하나 그러면서 실집행 처리가 불가하고요. 승인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급자 등록번호나 금액, 과제명이 틀리면 승인 반려 또는 자동 미승인이기 때문에 전산하게 연동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승인을 해주면 되는데 이 정보가 다르면 당연히 안 되죠, 그렇죠? 자, 실무 오류 방지 사항입니다. 네, 계약 요청서 등록 접수 절차가 있는데요. 나라장터에서 계약 요청서 작성하고 접수자가 승인하면 이제 접수 완료 처리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불일치 시 이제 정산이 안 되는 거죠. 불일치하면 당연히 정산이 안 되겠죠. 그리고 공고 시에 이제 첨부문서 작성인데 공고 등록 시에 반드시 규격서와 과업지시서 규정 요청서를 같이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업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누락될 경우에는 납품물이 검수가 불가하기 때문에 대금 지급이 이제 지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업지시서나 규격서이기도 하고 아니면 제한 요청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규격서나 제한 요청서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좀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견적서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가끔 이제 뭐 그 건설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면 뭐 폐기물 처리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나 한계나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계산했던 그런 견적에 대한 사전에 했던 규격서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계약할 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애로사항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규격서, 제한 요청서 그리고 견적에 대한 부분을 좀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약사항은 기재하라고 했죠. 문구를 단어 같은 문구를 꼭 넣어야 됩니다. 그죠? 아셨죠?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자고 보증금 5% 정도 가능하지만 가끔 5%안 받고 배제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럴 경우는 민원사나 형사 절차에 그러니까 민원사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에서 지배할 수 있다라는 거를 상에 넣어버리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지금 발주 기간이에요.
발주기관이기 때문에 발주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 상태에서 전자승인 처리가 당연한 거죠. 이거는 나라 상태에서 전자승인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세정부하고 나라정부 정부가 불일치하면 이거 지금 안 됩니다. 정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업체 짜증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 없도록 잘 확인해 주시고요. 자, 퀴즈 한번 내겠습니다. 견적서를 2건 받았는데 같은 회사가 다른 명의로 제출한 경우 인정될까요? 안 되죠. 예. 타인 명의인데 이제 가족 명의로 해도 나중에는 어떻게 그 시스템에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저희 직접 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했던 건 아니겠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요. 두 번째,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경쟁 입찰 없이 수의계약 가능할까요? 이거 다 나와 있네요, 그죠? 네, 2번 경쟁 입찰 유찰되면 수의계약이 진행이 됩니다, 그죠? 몇 번 말씀드렸고요. 자, 입찰자는 반드시 나라장터상에 자격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나요? 네, 당연하죠. 입찰 금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수의계약이면 2건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맞죠? 나라장터에서 계약할 경우 나중에 결과물만 있으면 검수할 필요가 없다. 나라장터에서 계약할 경우 나중에 결과물만 있으면 검수할 필요가 없다. 납품지에 납품 검수서 결과보고서 이거 다 내야 돼. 양식 다 있어서 그냥 그대로 준용해서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행정적인 서류 체계가 약간 귀찮긴 할 거예요. 업체에다 달라고 하면 업체가 안 주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양식을 제공해서 이거 이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은 그냥 특히 여러분한테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런 경우는 사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귀찮아요. 뭘로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끔 뭐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 뭐 일부 캡처가 들어간다거나 그런 내용들 들어갈 수 있고요. 소스코드 공개하라고 하면 또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특히 이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을 하는 발주기관에서는 소스코드도 사실 여러분들의 지재권인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돈 주고 그거 사온 거잖아요. 근데 간혹 그런 경우 있죠. 사왔는데 명령 발주 받아서 왔어요. 근데 소스코드 공개 안 한다고 하면은 돼야 안 됩니다. 연동 개념도 있기 때문에 연동해버리면은 모르잖아요. 근데 소스코드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납품하게 되면 소스코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자체를 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위탁에서 개발시킨 거잖아요. 반대로 여러분들 발주기관이니까 그거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소스코드 미분가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업체한테. 우리는 장난치냐고 뭐 계약서에 나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거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해서 그 용역업체한테 받을 때 소스코드나 이런 것들이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 공개하라고 하죠. 그 내용 계약서에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인데 우리가 프로그램 등록하면 소스코드 포함해가지고 프로그램 등록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하시는 것들이 소프트웨어로 나오면 다 프로그램 등록하셔야 되는 거 아십니까? 처음 듣나요? 여러분들 앞으로 콘텐츠를 개발해서 뭔가 어떤 기술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시게 되면은 그 프로그램을 등록할 필요가 있어요. 왜? 여러분들 지식권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한테 여러분들한테 발주를 해서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은 누구 겁니까? 이 소유권. 제가 여기 돈 좀 더 개발했다는 거예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런데 이 그 위탁 회사에서 자기네 프로그램 등록을 시켜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내가 이용권을 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등록하는 겁니다. 금시초문인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 등록, 그 프로그램을 받는 회사들은 용역 발주를 내는 프로그램 등록 본인 걸로 하셔야 돼요. 그 회사 걸 아셨죠? 다 했습니다. 아니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